네, 임기가 일주일 남아있는 21대 국회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금 개혁까지 화두로 던졌습니다. 정치권 소식 함께 짚어볼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 문제로 안 그래도 이 강한 대치 정국이 형성돼 있는 상황에서 자, 박수현 당선인. 네. 연금 개혁안까지 처리하자 대통령과 회담할 용의도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 문제를 21대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은 끝내고 가자. 22대 국회에 부담을 덜 주는 상황 속에서 국회의 문이 열려야 그래도 대화와 타협이라고 하는 국회 운영의 원리가 좀 작동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고, 이 연금 문제는 역대 정말 수십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근데 거의 이제 근접해 있는 건데 이걸 뭐하러 22대 국회로 넘기냐. 이 중요한 그 민생 개혁 문제를 좀 처리함으로써 여기에서 21대 국회 마지막의 어떤 그 타협이나 뭐 이런 문제들이 좀 물꼬를 틀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 어느 정도 그 입장차를 좀 많이 좁혀놓은 상황이긴 한데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이제 그 정부와 여당의 입장은 좀 더 폭넓은 공론화 과정이 좀 필요하다는 입장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 안에 대해서는 좀 더 이따가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볼 건데, 좀 이렇게 안 그래도 좀 최상병 특검법 문제로 지금 꽉 막혀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지금 입장차를 좁히기 어려운, 그러니까 남은 입장차를 좁히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걸 덜컥 던지는 것이 뭔가 노림수가 있는 거 아니냐는 게 좀 여당의 반응이거든요. 저는 네. 좀 뜬금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공론화위원회에서 이 협의안을 내놨을 때 사실 언론이 상당히 비판을 했거든요. 아니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게 무슨 개혁이 된다는 말이냐. 예를 들면 뭐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예. 이 그 보험료율을 현행 그 9%에서 네. 그 9% 소득 대체율 40%인데 이거를 13%로 올렸으니까 플러스 4 아닙니까? 근데 민주당 아니면 소득 대체율을 45로 하자면 그건 뭐예요? 그러면 오히려 더 벌려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로 해서 과연 그 연금 제도가 제대로 생존할 수 있겠느냐,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비판이 많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22대에 이 분야를 포함해서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가자는 게 저희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뜬금없이 여야 간의 협의가 없는데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하자는 얘기까지 들고 나오시니까 이건 도대체 뭐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정치적인 어떤 제스처라고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이 190석이 넘는 그런 거대 어떤 야당이 됐는데 계속 특검, 그다음에 탄핵 이런 얘기밖에 안 하고 있다. 민생에 대해서 뭐 하고 있냐라는 비판이 지금 그런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들을 의식해서 그냥 우리가 뭔가 하고 있습니다라는 제스처를 쓰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돼요.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정리한 자료를 좀 보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죠. 네. 보험료율이라는 것은 현행 이제 내고 있는 것이죠, 국민들이. 그리고 소득 대체율은 받는 것입니다. 9%를 내고 40%를 받는 그 현행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아는 13%로 늘리는 거예요, 내는 것을.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13%로 같은데, 자 이제 소득 대체율, 그 받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더 내고 이제 더 받는 것이죠. 근데 더 받는 양이 좀 더 덜 늘어나는 겁니다. 43에서 45인데, 자 그런데 이제 지금 문제가 이 13이잖아요. 더 내는 것은. 근데 이 더 내는 것을 요만큼 더 내서 더 되겠느냐? 더 내야 된다는 그런 주장도 있는데, 그 더 내는 거에 대해서는 모든 연령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자 이 40%대잖아요. 여전히 43, 45인데 여전히 그 이 젊은 층은 좀 불만이 많아요. 예, 지금 좀 중장년층은 저 정도 받아도 될 텐데 이제 40%대로 주면은 결국 또 고갈 시점이 다가올 거란 얘기죠. 자, 박수현 당선인.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론화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새로운 그 수구의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는 아주 좋은 사례거든요. 아주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수구의 민주주의의 꽃인 새로운 시도인 이 공론화위원회가 지금 말씀하신 그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13대 50으로 이 안을 압도적으로 높게 지지를 했어요. 자, 그러면 공론화는 13대 50이라고 쳐요. 네. 그런데 민주당은 처음에 이 안이 나오자 자
받는 돈 소득 대체율은 50으로 하고 그러나 이 내는 돈 보험료율 13은 이렇게 많이 받으려면 좀 어렵다 그래서 15로 제시를 한 겁니다. 민주당이. 그래서 민주당이 15대 50으로 제시를 한 거죠. 예. 그런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똑같이 12대 40 안을 그냥 고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예. 그 이후에 이제 간사간 합의해서 보건복지부 정부가 13대 45 안을 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자 민주당은 바로 15대 50 안에서 철회를 해서 13대 45 정부 안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대 40이던 국민의힘도 여기에 대해서 13대 43 안을 지금 도표처럼 내고 있는 거예요. 13대 45안이 정부안이라는 걸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어제 얘기를 했다가 그렇습니다. 그게 뭐 거짓이다 뭐 이런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네, 논란이 국민의힘의 있었어요. 이제 주장인데 네. 그러면 제1야당의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거짓말이라고 하는 여당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증거가 뭐냐면 12대 40을 주장하던 국민의힘이 예. 갑자기 13대 43으로 입장을 들고 나와요. 굉장히 차이가 있죠. 그것은 13대 45라고 하는 정부 권고안, 정부의 안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 안도 이렇게 변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 정부 안이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국민의힘이 의 주장이 사실은 틀릴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문제는 정부안이 있었냐 없었느냐의 문제가 본질이 아니고 지금은 13대 45, 13대 예. 43 내지 44 이렇게 양당의 차이가 1, 2% 안으로 딱 붙어서 있는 문제예요. 이 문제를 뭐하러 다음 국회까지 넘기냐. 네. 이렇게 근접해 있는데 이 문제를 좀 이번 21대 국회에 해결을 하자.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께서 영수회담에서 이 문제를 22대 국회로 넘기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결단하셔서 이 문제를 여기서 해결하자고 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의 출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통해서 결단해보자라고 제안을 하신 것이죠. 네. 일단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단 1% 차이라는 것, 여야 입장이 그 정도까지 좁혀졌다는 그 점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 기회에 일단 좀 합의를 해놓자는 얘기가 여당 일각에서 좀 나오긴 하거든요. 오늘 윤희숙 전 의원도 그랬고. 그런데 이 좁혀진 것이 지금 그 국민 모두가 이제 만족할 수 있는 그 최선의 상황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여당 입장은. 예. 그렇죠. 지금 예를 들면 민주당 안 보세요. 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면은 플러스 4% 아닙니까? 4% 포인트인데 받는 거는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45%면 플러스 5% 포인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나아질 게 없는 거예요. 그 지금 이거는 국민의힘 안도 마찬가지인데 13% 올리는 건 똑같이 하니까 4고 그다음에 43이니까 플러스 3% 포인트니까 올리는 거는 좀 더 높고 받는 건 좀 더 적다 하지만 예. 사실 이게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재정하고 구조개혁을 따로 하면은 안 된다. 그래서 동력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조개혁까지 같이 해야 된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공론화위원회에서 만들어냈지만 사실 그 안이 나오자마자 언론에서 얼마나 그 많이 비판을 했습니까? 그 젊은 세대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럼 지금 현재 우리는 나중에 나이 들어서 여기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다음에 받는 건 뭐냐? 그리고 앞으로 한 40년 뒤에 태어나는 애들은 본인들은 어떡하란 말이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눈가림식으로 그 둘이서 그 여야가 비슷하니까 눈치 보면서 국민들 눈치 보면서 적당히 타협해서 이렇게 가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좀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이게 워낙 그 예민한 문제다 보니까 예. 이제까지 그 전 정부들도 건드리지 못했던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꼭 개혁하겠다고 이제 윤 대통령도 얘기를 하고 있는 사안이고 그런데 이제 곧 지방선거도 다가오고 그러니까 좀 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국면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은 있거든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할 때 해야 되는 문제인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를 모든 것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어떤 것이 이 상황에서 최선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부담하는 것도 한 번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매년 0.5%포인트씩 8년에 걸쳐서 올리는 그런 안들을 지금 내고 있는 것이고 공론화위원회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했고 많은 다양한 계층이 참여를 해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어떤 그 밖의 영향, 외부의 영향 뭐 정부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오로지 이 문제만 가지고 수기를 한 것입니다. 그 결과 나온 것이 13대 50이라고 하는 그 안인데 민주당은
지금 김종혁 우리 조직부총장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문제들 민주당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15로 이야기를 올렸던 거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도 13대 43이라고 도표는 나오지만 13대 44까지 지금 가 있는 거예요. 예. 민주당도 그럼 44와 45 1% 차이 그 안에 있는데 민주당도 45를 고집하지 않고 이 사이에서 협상을 충분한 여지가 있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대 어느 정부도 못했는데 이번 상황에서 가장 타결될 완전하지는 않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이때 하지 않으면 못하면 말씀하신 대로 바로 네. 또 지방선거 전국으로 들어가면 언제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여당의 시각은 뭔가 노림수가 있는 거 아니냐는 것인데 이제 당장 그 영수회담 제안 그 사실상 거부했다고 바로 민주당에서 막 발표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연금 개혁이 성사되면 또 그걸 또 야당의 공으로 부각시키려는 의도 아니냐 뭐 이렇게 좀 곱지 않은 시선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갑자기 여기다가 영수회담을 들고 나오시는 게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는 계속 특검 얘기하고 탄핵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예. 좀 이따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뭐 역사의 죄인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시면서 계속 대통령을 탄핵하겠다 그리고 특검하자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한편으로는 영수회담을 또 하자 진정성이 이렇게 있겠느냐 얘기하시는 이런 거죠. 것들의 그 이중성에 대해서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되고 지난번에도 영수회담 하자고 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통과하기로 했어요. 통과했는데 그 회의에서 원래 최상병 특검법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던 걸로 저희 윤재욱 원내대표가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갑작스럽게 그것을 상정을 시키셨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영수회담을 해서 본인이 취할 수 있는 정치적 실리는 다 취하시면서 거기서 무슨 A4 용지 꺼내놓고 계속 설교하듯이 말씀을 하시고 이런 것을 하면서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협상이나 협치 이런 것들은 생각이 없다. 그리고 이번 건도 결국은 그런 일환이 아니겠느냐.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짧게 특히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 누가 야당이 되든 야당에게 주로 씌워지는 프레임이 발목 잡기 프레임이거든요. 그런데 여당이 손목을 좀 내밀어 줘야 손목을 잡지. 여당이 저렇게 발목을 내미는데 야당이 잡을 손목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당은 좀 여당답게 포용력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이 정치를 해나가는 풀어나가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한 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야당이 힘이 좀 너무 세가지고 국회 상황을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 날짜가 지금 다가오고 있죠. 그러면서 여야의 말싸움도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탄핵의 종말이라는 표현까지 말씀하신 대로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 이 재표결에서 찬성표 던질 것을 재차 압박했고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해병대원의 죽음을 정쟁으로 끌고 가고 있다면서 김정숙 여사 특검을 공식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부권을 반대하는 압도적 국민 여론을 등지고 반대 표결한다면 민심의 분노에 휩쓸려 불의한 권력과 함께 종말을 고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의 죄인으로 남지 마시고 국힘당은 대통령하고 원래 같은 배를 탔던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국힘당에서 시작했던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갈라서야 될 때다. 2019년 문재인 정권 당시 조국 사태 등에 대해 인권 운운하면서 법무부 훈령으로 수사과정 발표를 못하게 해놓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다 밝히라는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국민 혈세로 옷 사입고 관광하고 없는 해외 일정까지 만들어냈다면 이는 명백한 국정농단입니다. 김정숙 여사 의혹은 특검의 발동 요건이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네, 이 발언들이 오늘 아침에 나온 건데 좀 다이나믹했습니다. 네, 자, 이 서영교 최고위원 발언, 여당 의원들하고 대통령까지 갈라치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법한 발언인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어떻게 주장하시든 그건 개인의 생각이신 거고요. 현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거고 저는 지금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역대로 저도 기자 생활 오래 했습니다만 이번 정권처럼 그렇게 특검이나 탄핵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남발하는 그런 당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무슨 장관 벌써 그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탄핵을 하셨다가 결국은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만장일치로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박진 장관도 탄핵한다고 했다가 예. 그다음에 무슨 검사들 무슨 대장동 사건 그 검사들도 탄핵한다고 했다가 전가의 보도처럼 입만 열면 탄핵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게 정상적인 거 아니죠. 특검은 또 어떻습니까? 무슨 이번에 최상병 특검에 김건희 여사 특검에 양평 특검에 심지어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도 특검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여기가 무슨 특검 공화국입니까? 그 입만 열면 특검 탄핵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고 저분들이 정치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한풀이를 하시자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되고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정상적인 국정 운동이 운영이 안 된다는 건 아마 우리 박수현 당선인께서도 잘 아실 거예요. 워낙 경험 많으시니까. 그래서 저 바라기는 아니 특검할 수도 있고 탄핵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어쩌다 한 번씩 불가피해서 하는 것이지 이렇게 입만 열면 눈만 뜨면 특검 탄핵을 외쳐서야 민생은 어디 가고 손은 누가 키웁니까? 나라는 국정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비판을 드리고 싶어요. 예, 말씀을 주셨으니까 제발 야당이 특검을 입에 달고 살지 않도록 정치를 좀 잘해 주십시오. 지금 오늘 발표된 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지난 총선 이후에 바로 나왔던 24%에서 꼼짝을 않고 있어요. 이 대통령 지지율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런데도 야당이 잘못하는 것입니까? 적어도 야당이 왜 특검을 주장하냐라고만 비판하지 마시고 왜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이거밖에 안 되는지를 돌아보면 그걸 국민의 뜻을 읽으면 거기에 답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김종혁 부총장 걱정해 주신 대로 야당도 특검 야당이 되지 않도록 좀 주의할 테니까 야당이 너무 그렇게 하지 않도록 좀 여당이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 이 최상병 특검의 문제는 저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느껴져요. 무언가 거대한 소용돌이 입구에 지금 우리가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구나. 이 작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군기가 엄정하고 충성심이 강한 해병대, 자존심, 자부심 아닙니까? 그런데 해병대 사령관의 전화 녹취록에서 대통령의 경로 관련한 그런 녹취가 발견되었다고 보도가 되고 있어요. 거짓말하는 사령관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꽃다운 나이에 군대를 간 그 청년 장병에게 구명조끼도 없이 물에 들어가라. 자, 잘못했으면 처벌받고 제대로 바로 잡으면 되고 유가족께 그리고 고인에게 모든 정성을 다해서 국가가 예를 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하는 이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분노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알다시피 검찰 수뇌부 그 수사 라인을 전부 다 교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공수처 수사를 보자 하지만 공수처 수사의 기소 여부는 결과적으로 검찰이 가지고 있어요. 눈에 다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특검을 어떻게 주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최상병 특검의 문제는 결과적으로 그것을 숨기고 은폐하고 그다음에 줄이려고 하고 하는 이러한 어떤 정부 여당의 지금 대통령실이 잘못이 가져온 자업자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문제만큼 빨리 특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말씀에 지금 여당 의원들 일부도 좀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정청래 최고위원이 오늘도 당 지도부 일원인데 지금 탄핵 마일리지를 쌓고 있다는 탄핵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언급을 또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특검이라는 것이 이제 용도가 예. 꼭 뭐 탄핵을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럼요.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래가지고 좀 반응이 아니, 좀, 그러니까 뭐냐면 예민한 것 같아요. 예. 공수처, 검찰이 수사도 지금 벌써 180일 이렇게 가는 거죠. 계속 거짓말을 해오고 있는 것이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이 문제를 좋습니다. 특검을 하든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시원하게 공수처가 해결을 하든 검찰이 해결을 하든 한다면 특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특검마저도 거부권을 행사하셨고 또 다시 재의결해서 안 되고 그러면 이 국민의 분노가 또 이 특검을 해야 한다는 그런 국민 여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세 분 중에 두 분 정도가 특검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렇게 국민 분노가 쌓였을 때는 아까 저는 거대한 소용돌이 입구에 서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본능적으로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권이 또 대통령실이 이 문제를 좀 가볍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국민의 이 분노의 게이지를 아마 그런 어떤 것들을 강조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반박하시겠습니까? 예. 2020 사건이 2023년 7월 달에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9월 달에 공수처에 고발을 하셨어요. 네.
근데 불과 그 이틀 뒤에 특검법을 발의를 하셨어요. 아니 그 얘기는 뭡니까? 그 공수처의 수사 자체를 고발을 해놓고서 그 고발 자체가 수사가 진행되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아니 공수처에 고발을 했으면 공수처에 고발을 한 내용 수사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틀 뒤에 특검법을 해서 패스트트랙에 태운 거는 이거는 처음부터 이것을 나는 정쟁으로 몰고 가겠다라는 그런 명백한 의사표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특검법 안 자체가 민주당에서는 마치 지금 문제는 뭐냐면 최상병의 그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어요. 예.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그 다음에 과연 여기서 그 박정훈 대령이 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느냐의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건 수사는 아니에요. 군사법원법에 따르면은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를 하도록 돼 있고 그 사전 조사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 그 사전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단장까지 책임이 있는 것처럼 그 보고서가 작성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사단장까지 만약에 그런 사건에 대해서 다 책임을 지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만약에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예.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휘권을 발휘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무슨 수사에 대해서 수사 내용을 진실을 뒤집어라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마치 대통령이 그 최상병의 죽음을 은폐하기 위해서 은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죽으면 다 알고 있는 건데 단지 거기에 대한 책임 소재를 어떻게 볼 거냐는 그건 경찰이나 공수처에서 확인할 부분이에요. 근데 이 두 개를 막 섞어서 그 어떻게 보면 일종의 선전선동처럼 그렇게 공격을 해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그건 온당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까지 관련되어 있는 것이 그 이른바 그 VIP 경로설인데요. 자, 공수처 수사 상황도 속속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이른바 이 VIP 경로설을 직접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 그리고 또 뭐 경로설이 언급된 통화 녹취 파일을 확보했다, 뭐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런 그 보도 내용들이 그 수사 상황에 좀 아니면 여론전에 좀 영향을 미칠까요? 이것은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문제보다 진실, 사실이 어떤 것이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종혁 총장께서 말씀하신 뭐 그런 부분들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왜 국민이 이 특검이 공수처가 수사 중인데도 왜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세 분 중에 두 분이 인정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계속 불신을 쌓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바로 지금 대표적인 경로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이 말씀대로 경로할 수 있죠. 그러나 대통령이 경로가 가져온 저 엄청난 은폐의 시나리오들,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수사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국민은 수사 중인데도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인정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는 진심을 가지고 진정으로 이 문제를 대하는 국가의 태도를 제대로 했다면 이렇게 올 일이 아닌데 자꾸 줄이려고 하고 은폐하려고 하고 거짓말하고, 아니 거짓말을 하는 해병대 사령관에게 어떻게 그 해병대에게 용맹스러운 충성을 맹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어떤 불신들이 종합적으로 좀 쌓여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야당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안 다루고 하는 문제가 본질이 아니에요. 이 본질이 지금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국민은 더 정확히 보고 계시다는 거죠. 예, 이런 상황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경로를 접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경로설 관련해서 경로를 했는지 뭐 그것보다는 이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가 중요하겠죠. 그 내용이 중요할 텐데 사단장을 빼라는 지시한 적도 없다. 이것이 실체적 진실이라고 했고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이런 경로설이 이제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종섭 전 장관이 입장을 밝혔어요. 저는 근데 이게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경로라는 것들을 어디까지가 경로일까요? 이 경로라는 게 무슨 뭘 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만약에 열띠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그럼 저를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제가 경로했다고 볼 수도 있고 경로 안 했다고 볼 수도 있고 도대체 사실은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지 아니면 그거를 뭐라고 언급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종섭 전 장관 얘기는 사단장 빼라는 지시도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공수처에서 조사를 하고 네. 나오겠죠. 근데 이 표현이요, 이건 사실은 저는 대통령실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경로한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풀을 했어요 그동안에. 기자들한테 뭐 대통령이 경로하셨다 뭐 하셨다 해서 밑에 시커멓게 무슨 대통령 경로. 아니, 국민들이 그걸 보면서 기분이 좋을 리도 없고 대통령 왜 저렇게 자꾸 경로를 해.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게 뭐 경로라는 단어 하나가 완전히 이 사안의 프레임이 돼버린 거예요. 그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실제로 얘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받아들인 사람이 그걸 경로로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그냥 저분이 저렇게 얘기하시는 걸로 받아들였는지 모르겠는데 예. 지금 모든 언론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다 그 경로라는 단어에다가 포커스를 둬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그런 프레임을 우리가 자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본질과 멀어지고 있다. 그 본질은 아니죠, 그거는. 자, 이 전 장관의 입장을 추가로 좀 보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전 장관, 박정훈 대령에게 이첩을 보류하라고 이제 지시한 것의 핵심은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한 그 8명의 범죄 혐의에 대한 이견이었을 뿐 조사 방해 프레임은 성립이 될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박정훈 아니 그러니까 이 보십니까? 문제가 저도 맞아요. 대통령이 어떻게 말씀하셔야 경로일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날 안보실 회의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회의 이후에 많은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8명의 범죄 혐의가 있다, 예.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라고 해서 그 해병대 박정훈 대령은 그런 보고서를 이종섭 장관에게 올렸고 이종섭 장관은 결재를 한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그 안보실 회의에서 대통령 발언이 영향을 미쳐서 결과적으로는 그 민간 경찰로 넘겨야 되는 그 서류를 다시 가져왔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서 또 그 해병대 조사 박정훈 대령팀에서 조사했던 그 내용이 바뀌어요. 지금 얘기했듯이. 이첩 뺐던 것을 다시 가져와서 문제가 된다는 겁니까? 아니, 당연하죠. 그러니까 외압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 지금 여당의 입장이잖아요. 아니 대통령실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외압이 돼서 절차적으로 정확하게 이첩이 됐던 것을 국방장관이 결재했던 것을 다시 가져와 가지고 8명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을 2명으로 줄이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경로했는지는 저도 관심 없어요. 다만 그 회의의 결과 대통령의 말씀이 그런 절차적인 문제를 완전히 그 보도 듣지 못한 절차가 되도록 거꾸로 되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도 달라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 이 문제가 내용과 형식과 절차에 모든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고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자, 예를 들면 말씀하시죠. 이렇게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박정훈 대령이 8명의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장관한테 갔어요. 근데 장관은 오케이 사인을 했습니다. 근데 대통령실에 갔더니 뭐 대통령실에서 이게 어떻게 8명 그 사단장까지 포함시키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쳐보세요. 만약에 가사 그렇게 했다 치면 저는 언론사에 있었으니까 기자가 어떤 걸 취재해 왔어요. 취재해 와서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부장한테 이러습니다. 그러니까 부장이 그래 알았어라고 편집회의에 들어가서 편집국장한테 보고를 해요. 근데 편집국장이 야 그거는 말이 안 된다. 너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지시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언론사에서 그런 거 흔히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 그거 기사 그렇게 나가면 안 돼. 그리고 그 기사 거기서 이러 일정 부분은 수정을 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 이게 개입인가요? 이건 수사권의 예를 들면 어떤 지휘권의 행사입니까? 아니면 개입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객관적으로 경찰 수사나 검찰 수사를 갖고 왔는데 대통령실에서 그걸 바꿨다면 그 큰 범죄입니다. 근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경찰에 넘기기 위한 사전 조사 단계인데 거기서 8명 모두를 공동 정범으로 예. 그렇게 판단을 해서 보내는 것 자체를 놓고 그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해병대 수사단은 그렇게 할 권한이 없는 거잖아요, 법적으로는 사실. 해병대 수사단은 누구를 범인 수사해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처벌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권한이 없는 그 보고서에 국방부 장관은 왜 결재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종섭 장관은요 법률적인 마인드가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군인이세요. 그러니까 수사단에서 올라왔을 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사인을 하신 걸로 하고 생각해요. 저는 다른 그 방송에서도 처음에 이 사건 터지자마자 얘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이종섭 장관이 그런 부분들에도 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이게 과연 맞는 얘기인가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다면 이게 문제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김종혁 총장께서 예를 드신 이제 언론사 내부의 기사 결정 과정을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적절한 비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회사 내부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이 지금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가 민간 경찰로 이첩되고 하는 이런 문제는 모두 법과 모든 것들에 의해서 규정이 된 절차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언론사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이것을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고, 그렇게 정해져 있는 절차를 가지고 대통령 한마디에 이 문제가 다 뒤집힐 수 있는 거냐? 뒤집힐 수 있다고요? 어떻게 그런 상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뒤집힌다는 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경찰 수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수처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게 그 미진하다면 192석에 민주당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고 그다음에 여론도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대통령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미진하면 제가 앞장서서 요청하겠습니다. 아마 여당 내에서도 그렇게 동조할 사람이 많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제가 답답한 건 이제 국회 21대 국회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22대 국회에서 이제 공수처 수사가 얼마 뒤에 나올 텐데 그러면 그걸 보면서 요구를 하실 수 있어요. 이러이러한 점에서 이거 부족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문제 제기를 하면 될 텐데 예,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안 예. 하시잖아요. 두 분 토론에 더 제가 질문을 드리면 더 뜨거워질 것 같아서 시간이 다 돼서 자, 오늘 여의도는 오늘 정치권 소식은 자,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